현대제철 2021년도 1분기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 보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모든 그 상장 기업이 기업 지배구조 공시들을 현재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에 대한 내용이고 뭐 기타 사항이 또한 있습니다. 주주에 대해서는 주주의 권리, 주주의 공평한 대우라는 소제목으로 나와 있는 게 있고요. 이사회에 대해서는 핵심 원칙이 있는데 이사회의 기능, 그 다음에 이사회의 구성, 또 사회이사의 책임, 평가, 운영, 위원회 뭐 이런 내용들의 어떤 핵심 원칙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기구에 대해서는 내부 감사기구가 어떤 게 있는지, 또 외부 감사인은 어떻게 이제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공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기업 지배구조 핵심 지표 준수 현황이라는 게 이제 첨부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핵심 지표가 뭔지 저는 궁금한데 첨부로 되어 있다는데 그 첨부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 핵심 지표가 뭔지는 나중에 제가 또 그 개인적으로 학습이 되는 대로 한번 또 좀 소개를 해볼 모양이고요. 이사회의 핵심 원칙의 어떤 사항들을 핵심 지표로 하고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이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 거버넌스라는 지배 구조가 여기에서 그 중요한 건 뭐냐 이거죠. 기업에 대해서의 그 지배 구조에서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얘기인데 이제 제 생각에는 결론은 그 기업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냐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한마디로 상징적으로 일원일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사회의 규정들이 이 일원일표 의사결정 행사의 어떤 그 규제를 강하게 한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자본주의 경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사회주의 경제 1인 1패로 가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국내에서도 사회적 경제라는 뭐 기본법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최상의 어떤 그 기업 구조는 협동조합이죠. 협동조합은 1원 1표가 불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본금을 적게 넣었어도 그 말하자면은 그 1인 1표이기 때문에 그 총회에서 어떤 그 세력을 형성하면은 그 세력자들이 이 경영권을 장악하는 그런 꼴을 한번 본 적도 있어요. 그것이 과연 그 합리적이고 또는 이 순리적인 건지 오히려 의심이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또 거론이 되는 것이 ESG 관련 이 공시가 이제 내년부터 될 텐데 ESG 중에서 이제 G가 거버넌스인데 이 공시 표준이 이제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ES 그 두 군데 그 공시 표준 중에서 현재 E에 대해서만 S1, S2로 이 초안이 지금 검토되고 있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E와 S에도 거버넌스에 대한 내용들이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으로서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 생각이 드는 것은 글로벌 금융 세력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글로벌 금융 세력은 자본주의, 사회주의를 가리지 않는 것 같다. 이 사회주의는 이제 공산주의라고 인식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 금융 세력은 돈을 버는데 지장이 없다면 어떠한 체제든 용인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요즘 의문이 좀 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그 국가 자본주의가 그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뭐 어떤 이 사회적인 진단을 전문적으로 또 경제학자들이 또 하는 어떤 트렌드가 있겠죠. 향후 어떻게 정의가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ESG는 향후에 최대의 관심사고 기업들이 극복해 나가야 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현대제철은 제철, 제강, 압연에 관한 사업을 하고 철강제 판매업을 한다. 거기다가 이제 각종 중기 부품을 또 생산하고요. 관관, 파이프죠.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의 제조 판매업까지 하고 있는 그렇게 이 사업 부분이 여러 개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가는 32,950원으로서 2021년 말보다 8,000원이 하락을 했는데 장부 가격 대비 24%밖에 되질 않습니다. 왜 이렇게 저평가를 받고 있는지 참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최근에 코스피가 뭐 2400선도 무너졌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해도 이거가 뭐 그렇게 현대제철이 이렇게 가치가 없는 거냐, 국가기관산업 업종에 하나 들어가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개인적인 이해 수준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주가, 시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주명을 보면 기아가 17.27%를 가지고 있고 현대차가 6.87%, 정몽구씨가 11.81%, 그리고 외국인이 20.9%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스루프 손익 내용에 와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3.1%가 증가했는데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이게 이제 53.7%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스루프 손익은 바로 원인을 좀 뭐 파악하는데 손익 내용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좀 더 쉬울 수 있는데요. 원재료 인상폭보다 판매 가격 인상을 그만큼 반영을 못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스루프 절대 수치는 이제 31.3%로 증가를 했고요. 스루프율은 3.9%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게 좋게 얘기한다 그러면 마진율이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운영 비용이 20.7%가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0.11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은 5,888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230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의 내역인데요.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은 원가회계는 가공비가 배부되는 재고자산이 증가하면 재고이익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676억 원이 증가하면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가공비만큼 이익이 더 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스루프 회계는 이 가공비 이 배부 부분을 제거해서 이익에서 그걸 빼버리는 거죠. 가공비 배부란 근본적으로 이제 또 제조 원가란 노동가치서를 기원으로 하고 있다. 마르크스의 저는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루프 회계 쪽에서는 이제 이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현재 원가 회계에는 수명이 다했다고 진단을 하고 싶습니다. ESG 시대에 저는 적합한 게 스루프 손익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전체 재고는 643억 원이 증가를 했는데요. 여기 속에는 이 재고자산 평가손실 충당금이 빼기 전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기 WCAI의 금액은 평가손실을 감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분석 단계에서 이것을 감안해서 분석할 것입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 와서 이 전체 금액을
매출 원가 재료비와 운영비용 두 가지로 크게 디커플링을 합니다. 이렇게 디커플링 한다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조 원가를 부인하고 가공비를 배부하지 않은 그 매출원가 재료비가 얼마냐, 그게 52.2%가 증가했다는 얘기고요. 운영비용은 20.1%가 증가했다. 그래서 그 생산에 들어가는 그 가공비가 운영비용으로 넘어가서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이렇게 그 구분을 해서 재료비와 운영비용 두 가지로 크게 디커플링 합니다.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이 매출도 물론 40몇 프로 증가했습니다만은 매출원가 재료비가 52%니까 거의 뭐 10% 가까이 더 높은 그 증가를 했다는 얘기는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이렇게 이제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가공 비율은 5.9%, 6%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상대적으로 그 재료 비율이 6% 상승했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역시 이것도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을 것이다라고 쉽게 추정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은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운영 비용 중에서 인건비는 2,832억 원이 집행이 돼서 전년 동기 대비 9.6%가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42명 증가했고요. 11,359명으로 오늘 고용하고 있습니다. 분기 평균 임금은 2,500만 원대로서 전년도보다 9.2% 임금 인상이 됐고, 연말까지 거의 1억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 그 보너스 등이 더 나가면은 1억 원은 넘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많은 그 비용이 전력 및 유류비인데 6,243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체 운영 비용 중에서 3할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3%가 증가를 했습니다.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요. 이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무엇인지 추적을 하기 위해서 아까 그 재고자산 명세에서 얘기 드렸듯이 이 WCI가 그 평가 손실을 감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차감해 주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걸 보기 위해서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이 원래는 그 3단계에서만 그 적용을 하는 건데, 특별히 여기다가 이제 적용을 하는 것이 그 논리에 맞습니다. 그러면은 갭투의 금액이 나오는데요. 아까 그 비성분에서 상품의 사용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재고자산은 변동 범위에 그 상품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또 차감해 주면은 최종적으로 갭3 금액이 남는데, 이 금액이 무엇인지 제 수준으로는 좀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에 들어가는 평가 금액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비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아주 대표적으로 원재료, 거기에도 이제 평가 손실 금액이 만약에 있다면 갭3는 그게 아닐까 하는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큰 금액의 차이는 아닙니다만, 클리어하게 그 공시를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좀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 그 전체 재고 자산의 금액은 독특하게 244억 원이나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그 현금식으로 읽어 보면은요, 현금이 그 399억 원이 나갔다면은 재고가 399억 원만 증가하면 되는데 643억 원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 갭이 244억 원이라는 어떤 재고가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그냥 떨어진 거예요. 244억 원이라는 재고가. 그런데 그 평가손실 금액을 가감하더라도
244억 원의 그 차이가 난다. 근데 전년도에는 일치합니다. 그러면은 요게 분명히 어디에서 재고가 확 생겼다는 얘기인데, 어느 기업을 인수했다든지 종속기업을 뭐 그런 게 좀 나와줘야 되는데, 종속기업에 있는 재고를 안 왔다, 이런 식으로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설명이 한 군데도 이 분기 보고서에는 없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정도의 큰 차이는 아마 특별 원인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1, 2, 3단계로 봤을 때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은 클리어하게 검증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경영평가 지표에 와서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하락을 했습니다. 재고가 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르푼율도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이면은 일단은 그 분석 경험상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하다고 일단은 가정을 합니다. 전반적으로는 투명하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다만 그 생산성이 역으로 또 증가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손익계산서에서 보셨듯이 운영비용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 절대액으로서 영업이익이 낮기 때문에 증가했기 때문에 생산성은 증가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의 변동폭보다도 제품 인상 가격이 다 반영을 못했다 하더라도 철강제 가격이 전년도에 의해서 올해에도 크게 상승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이익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임팩트 미래가치는 18.1%가 상승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도 주가는 상승해야 되는데 떨어졌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매출채권 수금 속도 빨라졌고요. 그 다음에 매입 채무에 대한 지급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을 것이다 하는 것은 그 단순 평균으로 26.7%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것에 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그 철강제 가격의 단순 평균은 19.2%뿐이 증가를 인상을 못 시켰다. 이런 데 이제 문제가 있고요. 전년도에는 원재료 가격이 무려 52%나 그 인상이 됐는데 전년도에는 그 34.5% 제품 가격을 인상을 했고 올해 그 1분기 와서도 그 19.2%가 인상이 된 것이죠. 중기계 부품과 자동차 부품 또한 인상이 됐습니다. 자동차 부품이 크게 또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추정한 것은 맞아 떨어집니다만은 추정한 것은 입증이 된다고 백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그 증거를 대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잔한 그 오차, 또 특히 현금 흐름표에서의 어떤 특별 원인에 의한 그것은 여전히 불투명성은 가지고 넘어간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금 재무지표에 와서요, 캐펙스 그 자본적 지출 투자는 없고 오히려 5,100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속기업 비율은 5.4%밖에 되진 않고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이 9,491억 원이 돼서 전년도보다 0.2% 상승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채권자한테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428억 원을 추가로 차입을 했는데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은 우연히도 전년도하고 비율은 똑같습니다. 이것은 그 상대적으로 투하 자본이 그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이익 배당인데요. 이 ROE 0.5%뿐이 안 됩니다. 전년도 1분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서는 0.2%뿐이 안 되고요.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그 낮은 그 이익 배당률이 주가를 또 낮게 보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아마 그 이 지분이 높은 그 이해 관계가 깊은 그 주주분들이라면은 주주총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익 배당을 좀 많이 하라고 항변하고 요구할 것 같습니다. 돈을 좀 많이 벌고 있는데 이익 배당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겠냐.
어, 뭐 이런 이 1분기에만도 9,400억이나 벌었는데 연간 이익 배당액이 1,300억 분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최종 1분기에 4,620억 원의 현금을 벌었습니다. 12월 날 그 리스크 대비 이 현금 버퍼율은 26.3%로 뭐 그렇게 그 불안한 선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이익 잉여금률은 273%로서 전년 동기보다 6.6% 증가했습니다. EP라고 그 경제적 그 이익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있는데요. 가중평균 자본비용만큼 벌고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아까 이익배당 가중청분 비용은 일반적으로 이익배당률하고 그 지급이자율을 합한 거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뭐 4%에 못 미치지만은 만약 제가 이제 주주라면 이익배당이 한 2%는 넘어야 되고 또 요즘에 그 이자율이 좀 올랐으니까 채권자 입장이라면은 1%는 분명히 넘을 거고 기타 등등 해가지고 한 미니멈 4%는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아마 그 채권자나 주주들은 요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 배당 압력이나 그 또 뭐 사채도 있습니다만 사채이자 등 이런 거를 봤을 때 그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1조 원이 되거든요. 이럴 경우를 보면은 경제적 이익은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커버를 못하는 그런 그 영업이익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전문적으로 이 애널리스트, 이 증권가의 애널리스트들은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보고 있을 것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1분기 실적을 분석을 해서 연말까지 매출은 그저 그냥 4배를 해본다기보다도 4배 가까이 되겠지만은 이 매출 원가를 예측을 해서 그 다음에 재고는 2% 증가한다라고 봤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매출 원가가 21조 먼 때가 돼가지고 매출 원가가 이 정도 되니까 판매 관리비 어느 정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목표이익을 2조 한 4천억 번 되면 2조 4천억 2조 24조 5천억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어떤 단품 거래라고 가정을 해서 비율을 들어가지고 얘기를 한다면은 견적 제한 가격이 2,460만 원의 제한서를 써냈는데 협상 과정에 이제 뒤에 부분 우수리는 떨어져서 2,400만 원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189만 원의 영업이익이 난다. 그럼 계획은 원래 한 240만 원 정도 이익이 나는 거로 계획을 했는데 좀 떨어지니까 오너한테라도 실적을 잘 받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전문 경영진이 재고가 2% 올랐으니까 재고가 증가한 만큼 매출도 한 2% 올려보자. 이렇게 이제 독려를 해서 2%면 뭐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규모가 크다 보니까 2%라는 것도 뭐 만만치 않은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2조 아니 213만 9천 원 정도 이익이 납니다. 2% 정도 올려가지고는 이제 원래 이 제한했던 240만 원에는 못 미치는 금액이지만 아마 이 정도로 그냥 예상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연말까지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스르프 쪽은 어떠냐 그러면은 스르프 관점에서는 매출 재료비 중심으로 우선은 생각을 합니다. 매출 재료비 재료비 원재료 연동형 으로 생각을 해서 이게 이제 1분기를 100으로 보면은 플러스 300을 해버리면 이제 4배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매출 재료비가 14조 8천억 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매출 재료비라는 것 자체가 매출액에 비례하는 재료비였으니까 매출액도 비례해서 말하자면 증가할 것이다. 24조 3천억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타당한 거냐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 손익분기점 운영비용 중심으로 산식을 해서 목표 이익을 더해 가지고 수르푼율로 나누면은 이것도 24조 3천억 원대로 유사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도 예측은 합리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그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제안서를 어디 그 납품권이라고 해가지고 납품을 하지는 않겠죠. 현대제철이 어떤 거래 협상권으로 한 그 단위가 거래가 2,400만 원짜리가 였다면은 이것도 원가 회계하고 마찬가지로 계약은 2,400만 원을 했다. 그러면은 스루프 쪽에서는 그 오히려 200만 원의 이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원가 회계보다도 오히려 그 이익이 더 많이 나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원래 계획이 한 235만 원 정도 나야 되는 거니까 조금만 더 좀 노력을 해보자 그러면은 아까 연말 그 매출 아니 그 재고 회전율이 7회전이었는데 단지 0.1회전만 더 해보자. 그러면 한 8,300만 원 아니 83만 원 더 이 매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1.9% 그러니까 원가 회계가 2% 증가하는 거로 계획을 했죠.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 스루프트 회계 쪽에서는 238만 원 231만 8천 원의 이익이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원가 회계보다 더 영업이익은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예측을 해보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현대제철 1분기 실적을 분석을 하고 연말까지 그 매출액을 예측해 보는 것으로 진행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